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중부권에 특히 집중되면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 또 지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거의 물폭탄에 가까운 비가 특히 특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형편이기도 한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북 지역의 폭우 피해 상황을 한번 짚어보고 복구 대책 그리고 아울러 향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까지도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충북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변성수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성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소셜미디어태의 안태희 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이재훈 소장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준비된 뉴스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시꺼먼 흙탕물에 건물 벽이 뚫렸고 각종 살림은 지늘게 뒤범벅이 됐습니다. 집안이 유실되면서 밑둥을 드러낸 주택은 조금씩 기울어갑니다. 충북의 주택 침수나 파손 건수는 신고된 것만 약 300채. 들어갈래니 벌써 집이 이렇게 기울고 그래서 도저히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 목숨이 더 우선이지. 오갈 곳 잃은 이재민 400여 명이 인근 학교 강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여럿이 모인 습한 공간에서 마스크조차 벗지 못합니다. 산에서 밤새 고립됐었다는 이재민은 악몽 같은 기억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저는 뒤따라가는데 혼자 못 가갖고 저 남편이 저를 손잡고 고건파트를 질질 끌고 가는데 너무너무 진짜 이거는. 계속되는 비에 복구는 시작도 못한 곳이 많아 언제 돌아갈지 당장은 기약도 없습니다. 샤워는 못해요. 샤워는 우리 샤워장 가야지 뭐 일부러 가려면 사우나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죠.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아직. 단양군 어상천면에선 200mm 상수도관이 도로 지반과 함께 유실되면서 일대 520세대의 단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물폭탄에 식수 공급까지 끊긴 건데 이런 상황은 인근 8개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빗물 받아서 쓰고 있어요 지금. 먹는 물은 생수를 좀 갖다 줘가지고 2박스 갖다 줘가지고 먹고 있고. 제천에는 하루 100톤 가까운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 처리 시설까지 한꺼번에 토사에 뒤덮여 모든 쓰레기 수거가 중단된 것입니다. 비가 조금 덜 온다면 저희 복구 작업이 조금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그 일개보상 지금 비가 계속 지금 예상이 돼서 복구 작업에도 조금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좀 더뎌질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는 비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충청북도는 대한적십자사 등의 생필품 지원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신 대로 이제 도내에선 특히 이제 북부 지역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대략적인 피해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서 출발하죠. 이거는 변 박사님께 먼저. 먼저 인명 피해를 보게 되면 8월 5일 오전 기준으로 네. 사망 5명, 그리고 실종 8명, 부상 2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도로, 철도, 하천 등 공공시설이 799곳 등의 침수나 유실 피해가 있었고, 예. 주택, 농용지, 또 축구산 시설 등 452곳에 사유시설이 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철도, 지방도, 또 시, 군도 등 16곳에 지금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충청북도의 조금 더 자세히 좀 안 국장님 짚어주실까요? 네, 이게 지금 충북 지역의 사망자 그리고 실종자를 합치면 13명이잖아요. 예. 이게 전국의 사망 실종자의 절반이나 됩니다. 중부에 이렇게 뭐 경기도, 수도권, 강원도, 네. 충북, 충청권이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는데 그 중에서 절반 정도가 충북에서 발생한 거 보면 상당한 피해가 큰 수준이고, 특히 보면 이 산사태가 무려 145곳에서 났어요. 예. 그리고 하천에 한 155곳 정도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로 이제 큰 하천이 아니고 산에 인접한 그 소규모 네. 도랑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니까 물이 급격히 불어나고 물살이 세지면서 사람이 휩쓸리거나 산사태로 이어지는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여러 군데, 예. 그리고 사망자나 실종자도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번 장마가 이제 예년에는 주로 마른 장마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왔었거든요. 실제로는 안 왔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거의 그 40일 이상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고 앞으로도 또 계속 비가 올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긴 장마 기간이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기록적인 비가 장마 기간에 내리고 있다라는 점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런 장마의 특성뿐만 아니고 네. 우리 그 충북 지역의 경우도 그렇고 중부 지역의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농촌의 그 고령화 사회, 그것도 예. 초고령 사회죠. 우리가 보통 초고령 사회라고 그러면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피해가는 지역들의 대부분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예. 거의 60% 이상이 만 65세 이상이세요. 그래서 초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피 SNS를 통한 대피 명령이라든지 네. 또는 재난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쉽게 정보를 전달할 수 없는 네. 그런 문제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농촌 지역의 하천이라든지 제방 이런 제방이나 뚝이 그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제 기상 조건은 계속해서 변화하거든요. 예. 100년 빈도로 내리던 비들이 이제 200년 빈도에 비가 굉장히 강우량이 내려오고 하는데 이 하천의 제방이나 이런 건 과거 100년 빈도에 맞췄던 그런 제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초고령 사회 거기에 노후화된 그 구조물들 예. 그리고 많은 비와 긴 장마 이게 결합이 되다 보니까 피해가 커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현재까지 피해 상황을 살펴봤고 피해 복구는 현재 또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지금 응급 복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0% 정도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예. 공공시설은 447개소, 또 사유시설은 232개소가 지금 응급 복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설이 352개소의 공공시설하고 그리고 이제 220개 사유시설에 지금 이제 응급 복구를 추진 중에 있고요. 예. 또 인력 그 응급 복구를 위한 인력으로서 900명 정도의 인력과 또 이제 1,600대의 장비를 지금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 안 국장님이 피해 현장에 복구 현장에 다녀오신 걸로 저희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까 뉴스 영상으로 정도만 이제 봤습니다만 뭐 취재차 다녀오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보면은 이제 예. 그래서 그 피해 지역들을 쭉 보시면 예. 대부분 그 자연 마을이에요. 그리고 산을 끼고 있고 앞에는 도랑이나 하천이 작은 하천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런 곳이 상당히 많아서 예. 이 누적된 그 비 때문에 집안이 약화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산사태라든가 하천물이 뭐 범람하는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것들이 되게 다 또 잘 정비가 안 된 곳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이것도 연로하신 분들이 주로 거주하다 보니까 피해가 커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칫하면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는 게 지금도 비가 많이 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응급 복구했다가 다시 또 이런 피해가 더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마을이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예. 또 이게 여러 군데 나눠서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제 복구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복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직접 보셨습니까? 주민들 상황은 좀 예, 물어보셨을 주민들께서는 것 저기 피해 그러니까 그 대피한 그런 곳에 오셔가지고 임시대피소에, 예. 거기서 이제 뭐 자신들의 처지들을 황당하게 밤에 갑자기 피난 온 그런 분들이 있었죠. 예. 조금 전에 이제 저희 말씀 중에 절반의 그러니까 사망자 실종자 절반이 충북에서 나왔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의 이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것, 고령자라든지 취약계층이 이제 피해를 봤다는 점이 이제 이번 피해 또 아주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좀 세밀하고 세부적인 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예, 이 소장님. 이번에 이제 그 주민 대피 한 우리 수치만 보더라도 거의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대피를 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일부는 다시 복귀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재민들의 숫자가 전례 없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한 부분들이 이제 노인분들이라든지 여성분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족 이런 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특히나 그 취약계층의 안전 문제에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코로나19도 지금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지만 이 재난이 발생을 하고 나면 꼭 연이어서 나오는 제2차 재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질병과 전염병이거든요. 예. 당장 그 오폐수들이 같이 넘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있는 많은 야생동물들이 사체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들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오게 되고 산에 또 이 들에 있었던 그런 부유 물질들이나 바이러스들이 인간과 함께 이제 예. 우리 피부라든지 이런 데 접촉이 돼서 그런 취약계층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번 피해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형 재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3년 전에 청주에서 큰 비가 와서 무심천이 넘칠 뻔하고 뭐 그래서 지금도 다리를 새로 짓고 있는 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도시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천재인지 인재인지 그런 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하는데 네. 지금처럼 상간마을 위주로 이렇게 발생하면 특히 노인 계층이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예. 이게 본인들의 실수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나왔느냐 이렇게 그 개인의 실수로 치부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지금 자연 재난이 좀 더 빈번하고 위험도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위험도가 큰 지역에 대한 대비책도 보다 더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게 너무 황망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일단은 첫 시도를 해야 되는지 뭐 119에 걸어야 되는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예. 이제 구조나 이런 걸 원할 때는 당연히 119, 예. 112로 전화를 하셔서 이제 거기 그 소방과 경찰이 우리의 이제 재난 긴급 대응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이 이제 끝나고 나서 네. 이제 복구 단계에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피해를 신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에 보면 재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시설을 복구라든가 또 생계 안정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 내용으로서는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나 건축물의 복구비 그리고 농업인, 뭐 임업인들에 대한 자금 융자나 아니면 이제 자금 이자 감면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중소기업 및 또 소상공인에 대한 그 자금 융자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 안정을 위한 생계 안정 자금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이제 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건 이제 작성해서 할 때는 예. 자연재난 피해 신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이 그걸 작성하셔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들에게 이제 그 제출해서 신고를 하면 이제 절차가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될 수가 그런 있겠습니다. 신고는 일단 뭐 주민센터 가면은 이제 예. 얻을 수가 있겠고 혹시 첨언하실 거 있으실까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피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이 보상액이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뭐 특별 재난 지역이 되면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서 뭐 돈 1,000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자동차는 자차 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되고 네네네. 또 풍수의 보험을 들었으면 소상공인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경주 지진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최대 한 7,200만 원 정도까지 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아무리 그 농지원 지역의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파손되는 경우에는 거의 새로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물질적인 피해를 그렇게 보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턱없이 부족해서 예. 사회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비로 도내에서도 이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소장님 잠깐 말씀하시기로 이제 이런 비 피해, 2차 피해, 소위 말하는 감염, 뭐 질병, 뭐 이런 것들 우려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이런 것도 너무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서 안전히 계시다가 이재민들은 이제 어디 임시 대피소에 계실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에 대한 걱정들도 지금 뭐 더 똑같이 더 되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특히 그 재난 피해자들 이재민들이 한 곳으로 모이거든요. 예.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은 학교 강당이라든지 예. 이런 데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걸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거기 이제 만약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이 순환되면서 이 바이러스균이 또 감염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19 방역 우리 지침들을 준수하면서
그 이재민 대피가 이루어지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특히나 이제 그 세면대라든지 또는 화장실이라든지 이걸 지금 그 거의 다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그 아이들이 있는 조선 가정이라든지 또는 그 임산부 이런 분들의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런 결국 이런 잔해물들이 발생을 하는 게 아까 변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응급복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응급복구의 상당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잔해물 제거인데 예. 이게 큰 도로라든지 교량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난 피해자 이재민 가구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 집에 지금 네네. 토사가 밀려 들어와 있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 나오던 중에 그 각 지역별로 그 자원봉사 센터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신고를 하시면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다 자원봉사 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연락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제 배정을 해줍니다. 아. 어디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신고를 하시면 한결 마음이 좀 덜어질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흙하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예.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데 도움의 손길들이 이제 봉사자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 국장님 실제로 그 피해분들 입으신 분들 보셨는데 코로나19에 대한 좀 걱정들도 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그분들은 이제 집에서 나와서 예. 피신해 있는 상황이니까 뭐 코로나19를 당장 걱정하기보다 이제 일단은 집 걱정이 예. 많은데 특히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농촌에 계신 부부라든가 노부부 또 혼자 계신 분들인데 평소에 그 자식들을 못 오게 합니다. 혹시 왔다 갔다 하면서 코로나 네. 전염이 될까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이제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도 군의 그 생활치료센터 있잖아요. 예.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재민들이 동의를 하고 한다면 그런 시설들에 분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다 그 산간 마을이 있고 예. 당장 가서 자기 집을 고쳐야 되는 게 급박한 마음이긴 한데 지금 뭐 몇십 명 단위로 함께 거주하게 만드는 거는 좀 빨리 예. 바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지금 안 국장님께서 이제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코로나가 이제 같이 그 방역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거시설, 임시 주거시설에는 독립성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리고 주택이 전파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 복구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동식 목조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카라반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각 그 이재민들의 그 주거 공간의 좀 독립성을 좀 보장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다음 주까지도 이어진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더 있을지 모를 피해에 대해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어떤 대책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번 장마의 특징이 이제 일강우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년과 다른 점이 일강우량이 많다 보니까 그 토사가 머금을 수 있는 그 우량의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걸 1일 200ml까지는 그 토양에서 흡수를 해주는데 그 이상이 넘치게 되면 이제 산사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토사가 이제 밀려 내려올 때 농작물의 어떤 매몰이나 유실, 농경지가 매몰되거나 유실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택들이 요즘 농가에도 전원주택형으로 많이 짓다 보니까 네네. 이게 옛날처럼 콘크리트로 짓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멘트로 해서 튼튼하게 안 짓고 가설주택식으로 해서 예쁘게 짓는데 그냥 무너져 내려요. 예. 거기에 이제 인명피해까지 함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종되고 매몰되는.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여기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구조물을 보강하거나 이럴 시간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재난으로부터 이 강우량으로부터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지역의 예.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언젠가는 이제 끝이 날 테니까 마을회관이든 학교 강당이든 해서 우선 대피를 좀 시켜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에 대피하는 게 필요하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집안이 상당히 물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집안이 지금 응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2차 재난이 집안 침하, 보통 이제 싱크홀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집안 침하와 산사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안 침하를 좀 그거에 대한 징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집안에 균열이 갔다든가 아니면 단차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느 도로 한 부분이 함몰이 생겼을 때 예. 그게 우리가 이제 집안 침하의 징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그 주민들께서 그런 것 좀 발견하셨다면 그 지역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네.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산사태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은 항상 그 산사태 경보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경보 시스템에 항상 기울을 기울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비를 해서 간단한 뭐 생필품이라든가 아니면 의약품을 좀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예. 좀 중요한 그 대안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는 이제 수해로 도내 사망자 5명, 저희 녹화 시점에서 5명에 이를 만큼 긴 장마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해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자연 재난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뭐 태풍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그 전에 2018년도로 거슬러 가보면 그때는 기록적인 폭염이다 해서 저희가 그런 대책 때문에 참 많은 또 논의를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해마다 결국은 자연 재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참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이제 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네, 이제 먼저 보시면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남부 지역은 폭염으로 지금 또 난리가 나 있거든요. 예. 근데 중부 지역은 지금 폭우로 또 난리가 나 있고요. 이 기상의 어떤 극심한 격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동시에 예. 가는데 이게 이제 기후 변화하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로는 기존에 우리가 대형 재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향후에는 저희 위기관리 학자들은 초대형 재난으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하우핏이 왔다가 소멸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 강우량이 500mm 이번에도 지금 500mm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 정도 피해가 왔는데 향후에 슈퍼 태풍이라든지 초자연 재난, 초대형 재난으로 가게 되면 지금 저희 학자들 얘기로는 일 강우량 1000mm 넘을 거다. 그 전조 현상이 이미 2002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예. 강원도 강릉 지역에 일 강우량 870mm가 넘었습니다. 이거는 대형 양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서 들이분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지금 우리 충북에 저수지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걸 합치면 2,000개 이상 되는데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저수지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밑에 있는 그 농촌 마을 공동체들은 거의 정말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예.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따라서 이제 이것이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오는데 또 하나 이제 유념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연재난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 단양군 영춘면이라든지 또는 그 음성군이라든지 이런 데가 과거에 피해가 났던 지역들이 또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정량 수준 이상의 강우량을 보였을 때에 반복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을 내려놔야 된다. 네. 그래서 과거 1997년, 98년, 99년 당시에요. 처음으로 그 당시에 집중호우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97년도에 경기도 연천, 포천, 파주, 의정부 쪽에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렸거든요. 이제 한 번 당했으니까 이제 안 오겠지 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지역에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2년이나 연속으로 왔으니까 이제 안 오겠지 했는데 99년에 또 터졌습니다. 이것처럼 이번에 이제 응급복구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변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응급복구 이제 정상복구 또 들어갈 테고 할 텐데 네. 이거 개념을 이제 항구복구 개념 200년, 300년, 500년 빈도로 늘려가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연 재난에 관련돼서 충북연구원이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산사태가 145곳에서 났지 않습니까? 예. 가장 위험한 1등급 위험 지역이 충북 전체 평균 한 12.4% 정도 됩니다. 면적 대비. 예. 근데 충주가 13.1%나 되고요. 1등급으로 위험하고 그 다음으로 위험한 1, 2등급을 합치면
충주가 39.4%가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비가 안 오고 있는 보은 옥천 같은 경우는 47.7%예요. 산사태가 위험하다.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좀 만들어져 있고 예. 특히 충주시의 그 자연재해 대비 등급을 보니까 5등급이에요. 5등급이 제일 낮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작용을 해서 뭐 비도 많이 왔지만 평소에 그런 구조도 있고 여기에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그거를 대비를 했느냐 예. 이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번에 그 피해가 커지지 않았나. 뭐 충북연구원 얘기하셨는데 박사님 잠깐 예, 얘기 들어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이제 또 재난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발생한다는 이야기는 예. 그 재난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안 됐다.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반복적인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예방 단계에서 철저한 그 재난 원인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2019년 작년 이제 2019년에 원인 조사 체계에 관한 업무 편람을 예.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철저하게 또 체계적으로 재난 원인을 좀 조사해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만 다음에 이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재난 그 원인 조사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항상 이제 반복적으로 재난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발생되는 재난이 발생하는 곳이 예.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보다 보면 상습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한 것들 원인을 제거하는 것들은 좀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래도 좀 급하다 보니까 예. 약간 땜질식 복구라든가 그리고 응급 복구, 정상 복구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지역 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재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좀 접근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인력을 좀 확충하는 또 지방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로도 네. 이제 여름철에 보면은 그 장마 기간에요. 그 오는 비의 양이 10년에 11mm 정도씩 예. 증가해 온 것을 트렌드로 알 수 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17년도에도 그 우리 청주시의 그 개신동에 그 우수저류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우수저류 시설을 만들면서 지하에 만들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었거든요. 근데 당장 그 해에 며칠 안 돼서 비가 확 예. 쏟아지니까 그 감당을 못하는 충분치 않았던.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피해가 났는데 이런 것처럼 기상의 그 변화 현상들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복구라든지 이런 개념들도 함께 가야 된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같은 갑작스러운 폭우 피해 상황 결국은 이제 각 속해 있는 자치단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자치단체 대응을 이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안국장님 먼저.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작용이 있었다고 보는데 하나 예를 들면 8월 2일에 이제 비가 막 쏟아져서 그때 막 산사태가 충주에서 막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새벽 3시에 행정안전부가 호우 경보 관련 문자를 단양군하고 충주시에 보냈어요. 예. 그리고 7시부터 오후까지 충주시가 재난 문자를 8번이나 보냈는데 예.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맨 처음에 7시, 8시 이럴 때 보낼 때는 안전에 유의해라. 이런 문자였고 대피하라라는 거를 이제 명시한 것은 오후 1시 반쯤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피를 거의 지시하듯이 하고 예. 좀 더 빨리 저 근처에 계신 뭐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통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그나마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예. 이게 현장에 있는 그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피해 규모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예. 뭐 덧붙이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에 그 이 소장님. 우리 충북 지역의 경우에 보면은 어느 정도 대응은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특히 이제 그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일반 예년과 그 연평균 강우량으로 봤을 때 예년 수준의 비가 왔을 때 이렇게 피해가 났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번에는 예년보다 훨씬 상회하는 예. 기록적인 폭우와 긴 장마가 이제 같이 왔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오히려 이 대목에서
이 긴급 대응이나 재난 대응은 꼭 지방 정부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일반 시민 개개인이 다 거기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이런 날씨에 이런 그 피해가 나는데도 위험 지역에 가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날씨에 거기 하천 인근에 가서 캠핑카를 갖고 가서 거기서 캠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제 우리 시민들이 문제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금중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네. 그 위험 지역에 가서 오히려 그 안전에 불감한 그런 행동들을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우리 안태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내가 대피하려면 어떻게 가야 된다 이걸 알 수 있는데 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산간 지역이나 예. 농촌 지역에 이게 정말 대피를 하긴 해야 되는 건지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농토에 그 논에 또 물고도 튀어야 되고 하니까 그냥 평상시처럼 또 예. 나가서 하던 일을 하시는 예. 거거든요. 수로 이제 또 그러다가 이제 던지고. 거기 예. 휘말려 가지고 변을 당하시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마을의 이장님이라든지 또 읍면동에서도 행정 라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좀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재난 문자 이제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매뉴얼이라는 게 있겠죠. 이런 게 좀 잘 작동이 된 건가요? 이번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임 박사님. 매뉴얼 상으로는 아마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다. 예. 아까도 이제 이재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재난 상황이 너무 기록적인 엄청난 폭우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더불어 말씀드리면 좀 아쉬웠던 점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난 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재난 문자도 말씀하셨는데 벽워즈라든가 특히 안전 취약계층은 이런 정보에서 좀 소외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거나 또 외국인 분들은 또 이제 한글이 좀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재난 정보를 지금 현재는 이제 문자 서비스를 하지만 네. 그런 걸 좀 다양한 좀 매체, 다양한 매체로? 방법을 예. 좀 활용해서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중요했던 우리가 이제 인편이라든가 아니면 그 종이로 된 그 소식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재난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고 또 애 경보 시스템도 그런 식으로 좀 다변화시키는 것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이제 인명 피해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보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5월 달쯤에 올여름 굉장히 더울 거라는 역대급 뭐 폭염 얘기를 저는 들었던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거꾸로 이제 긴 장마 이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예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쉬운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를 들어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지금 굉장히 곤란하겠죠. 예정보다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또 예. 적게 오면은 너무 과하게 예보를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지금처럼 뭐 하루에 120mm 이상이 올 수도 있고 500mm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이 동네마다 이렇게 국지성으로 비가 내리다 보니까 예.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핀셋으로 대처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런 예. 것들도 좀 이해를 하되 뭐 대통령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대처를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아마 그 이 예보도 그렇고 또 하나는 특보도 또 문제거든요. 그 저희가 호우특보라 그래서 예.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로 나누거든요. 예. 그래서 호우주의보의 경우에 3시간 동안에 60mm 이상이 오거나 12시간 동안에 110mm 정도가 올 때 우리가 호우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아까 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서비스라든지 이게 쭉 나가는 거고 예.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에 이제 90mm 이상이 오거나 12시간 동안에 180mm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1시간에 100mm가 오는 거예요. 예. 3시간에 60mm가 와도 우리가 호우주의보를 내리고 3시간에 90mm가 와도 호우경보를 내리는데 네. 1시간에 100mm가 나오니 예. 이게 이제 피해가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대피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주의보 때 바로 그냥 그 예. 특보가 나오자마자 주의보나 경보가 나오자마자 거기에 물이 몇 배 쏟아졌으니까. 되는 예. 비가 그냥 쏟아부니까 그래서 더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뭐 혹시 이런 변호사님.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지침들이 우리 예경보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예경보가 지역 단위로 좀 발령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분화된 좀 지역별로 아까도 이제 핀셋 예측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보 그 쥐보나 호우지구나 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통제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번 부산에서도 좀 안타까운 그랬죠.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예 경보에 따라서 이제 통제를 하게 되는데 그게 지역 단위로 나오다 보니까 큰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뭐 지하차도가 뭐 200개, 300개가 있으면 그걸 다 통제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식의 문제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0mm가 되지만 이쪽도 뭐 30mm 정도 지역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예경보 시스템을 좀 세분화해서 같은 청주 지역이라도 뭐 서울 이런 좀 세분화해서 좀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효율적인 우리가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이나 기후 변화 현상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얘기거든요. 일단 우리나라의 그 기후대가 온대성 기후에서 아열대성 기후로 이미 바뀌었거든요.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게릴라성 집중호우고 이미 아열대 기후에서 있었던 거는 스콜 현상처럼 갑자기 맑은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확 끼면서 뇌우를 동반하고 그냥 쏟아붓듯이 부은 다음에 한 30분, 1시간 쏟아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번 장마에서도 특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만 하더라도 지금 저쪽 그 뭐 흥덕구에서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는데 서원구에 있는 분들은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또 갑자기 서원구가 확 쏟아지고 다른 쪽은 또 안 오고 이게 이제 도시 지역은 그나마 이 배수로라든지 이런 게 잘 돼 있지만 농촌 산간 지역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한 곳에 쏟아붓고 나면 이게 그 피해가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막 하려고 그러면 저쪽에 또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런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이 앞으로 일상화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게릴라성 집중호우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기록적인 기습적인 폭우가 내릴 때 우리가 어떤 대책, 어떤 노력을 좀 할 수가 있을까요? 뭐 계속 이어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웬만큼 비가 오면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냥 빗속을 뚫고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소에 그런 일들을 역사 동안에 오랫동안 겪었던 그 아열대 지방에서는 그렇게 쏟아지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대피를 합니다. 일단 대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멈추면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 또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도로 옆에 여분의 그 대피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피해서. 그래서 비가 오면 오토바이든 버스든 자동차든 특히 그 소형 차량이나 오토바이는 무조건 대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그 벌금을 내는. 그래서 그걸 다 점검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기후에 우리가 적응해서 살아가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나가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재난 유형이 다변화되고 이제 새로운 유형의 재난 유형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 이제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도 이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거에 따른 행동 매뉴얼을 새롭게 좀 개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례로 뭐 자동차 밖에 뭐 반 정도 우리 찼을 때는 뭐 운행을 하지 말고 대표는 이런 식의 새로운 좀 지침을 왜냐하면 이제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다시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개발을 해서 또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교육을 확대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산간 지역, 농촌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이 재난에 대처하는 게릴라식으로 비가 오면 게릴라식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보면은 그런 자연 재난을 막기 위해서 지역 안전 거버넌스를 만들 때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지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제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예. 이번에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을 인식하게끔 하는데 좋은 어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장마를 두고 저희가 지금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뭐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분명히 방지해야 되겠고 또 피해도 무조건 어떻게든지 최소화해야 될 텐데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혹시 말씀하지 못한 것들 어떤 것들 더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재난 네, 예방이라고 하면은 늘 뭔가를 만들거나 설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재난관리 선진국들 가서 이렇게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다가 보면 최상의 예방은 재난으로부터 피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 지역은 나중에 산사태가 나면 위험한 곳이야 예. 라고 할 때 다른 선진국에서는 거기 주거지를 이전합니다. 네. 거기에 사는 분들 주택을 안전한 곳으로 이주를 하는 거죠. 여기를 폐쇄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은 뭐냐면 평소에 그냥 공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소풍도 가고 거기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다가 비가 오면 출입금지 시키면 거기가 우수저류지가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대신에 사람들이 위험한 데서 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농촌 마을 공동체, 마을의 입지를 보면 배산임수를 최고로 치거든요. 예. 뒤에 산이 있고 그렇죠. 앞에 조그마한 천이라도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을들이 위치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하천이 오늘날 우리 충북도 대표적인 현상인데 과거 70년대, 60년대 지금 콧구멍 다리들이 아직도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산사태까지 안 가더라도 비만 좀 내리면 나뭇가지, 찰흙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 다리가 막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20분 걸립니다. 네. 20분이면 다리가 탁 막혀요. 그럼 이 다리가 막히면 이게 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이 역류를 해서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뒤에 산에서는 산사태가 나거든요. 이 산사태의 큰 돌들이 어느 정도까지 멀리 오느냐면 2km까지 옵니다. 네. 2km에서 저 높은 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위나 이 흙들이 그냥 계속 밀려오는데 뒤에서는 산사태가 나고 앞에서는 물이 나오니 대피를 할 수가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위험 지역의 주거지 이전이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도 이제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예보나 경보가 호우주의비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안전한 마을 해관이든 학교 강당으로 대피를 해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장님. 그런 아주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의 현실이 어떤지를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예.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 지역 자연재해 안전지수가요. 충주가 제일 밑에 5등급이고요. 제천도 5등급인데 문제는 충주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4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떨어졌고 예. 제천은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재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자각부터 시작한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짧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국장님부터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유비무환이죠. 네, 그래서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자연재해를 이기거나 극복하거나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소장님. 아까 변성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기후 변화 또 지구 온난화 사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는 매뉴얼들이라든지 대책들 또는 정보 전달 방식 이런 것도 이제 새롭게 변화해 나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변 박사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기후 변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또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그 재난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재난 범위를 미리 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둔 것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재난안전 R&D에 좀 투자를 좀 하는 것이 앞으로의 재난에 대비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장마와 코로나19가 함께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이 장마,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협 요소들을 면밀히 세밀하게 좀 줄여나가는 대책,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